안녕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기억에 남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누군가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을 한 게 몇 개나 될지도 궁금하네요.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죠. 동네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길을 걸으면서도요.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우리 삶에 스쳐가는 사람들은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 중에서도 우리 삶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랫동안 기억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요. 가족부터 시작해서 친구들, 연인, 나에게 특별히 친절했던 사람이나, 반대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저에게는 오랫동안 만나고 싶던 분이 계셨어요. 제 기억 속에 아주 크게 자리 잡아서 정말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분이죠. 하지만 그분을 찾을 길이 없어서 그저 주변에 수소문하기만 하고 많은 해가 지나도록 다시 만나지 못했어요. 지금은 번듯한 직장에서 일하며 많은 사람과 잘 지내고 있지만 제 어린 시절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거든요. 저를 임신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하셨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결혼 생활 내내 서로를 상처 주고 미워하며 행복하지 못하셨죠. 처음에는 애정으로 시작했던 두 분도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게 됐는데,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고 원하지 않던 저는 두 분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어린 시절이라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지금도 그 시절 집안 분위기는 생생하게 느껴져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저에게 관심을 주는 대신 서로를 미워할 방법만 찾으셨어요. 그 차갑게 얼어붙은 분위기에서 저는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철든 아이로 자랐죠. 어릴 때는 텔레비전에서 온 가족이 화목하게 웃는 모습이 나올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집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도, 저와 함께 있는 모습도, 그 어느 곳에서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서 저는 늘 짐 같은 존재였죠.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두 분이 싸울 때마다 항상 애만 안 가졌어도 라는 말을 하곤 했거든요. 그렇게 싸울 때마다 저는 두 분 사이에서 그냥 죄인이 된 기분이었죠. 저지른 적 없는 죄로 고통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중학생이 되기 전 두 분은 이혼하셨고 어머니는 집을 나가셨어요. 그 후로 단 한 번도 찾아오거나 연락을 한 적도 없고, 저도 그때를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그냥 제 기억 속에서 놓아드렸어요. 원치 않던 아이가 어머니를 다시 찾아온다면 저를 키우는 내내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신 건데 굳이 다시 괴롭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 후로 저는 아버지와 생활했어요. 이것을 달리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자랐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봐주셨다, 키워주셨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감사하기는 하죠. 어쨌든 저에게 집과 밥, 옷을 주시고 학교를 보내주신 건 아버지니까요. 제가 생활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요. 그마저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도 많으니까요. 아버지는 제약회사에 다니는 영업사원이셨어요. 영업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혹은 들어오지 않기도 했죠.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밥하는 법을 배웠어요. 밥이야 밥솥이 하는 게 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제 또래 아이 중에 직접 밥을 해 먹으면서 사는 친구들은 많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1, 2주에 한 번 집에 올 때마다 돈을 두고 가셨어요. 저는 그 돈을 가지고 생활했는데 다음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라 다음 용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 써야 했죠. 처음에는 잘 모르고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사 먹었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 후 좀 커서는 시장에서 직접 재료를 사서 인터넷이나 책을 보고 방법을 찾아 따라 해보기도 했어요.
어머니가 떠난 후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은 만큼 아버지 역시 어릴 때부터 저를 돌봐주거나 챙겨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딱히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다만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지낸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외로움이 느껴지기는 했죠. 나에게 먹을 것과 용돈, 입을 옷을 주는 게 다가 아니라 보살핌을 받고 싶었어요. 아마 어른인 척 했어도 그때 저도 참 어렸나 봐요. 비가 오는 날이면 혹시나 교문 앞에 누군가 마중 나오진 않았을까 기대하게 되고, 생일이면 괜히 아버지가 퇴근하고 오실 때까지 졸린 눈을 부릅뜨며 밤을 새우기도 했어요. 아닌 척 괜찮은 척 했어도 늘 마음속에는 빈자리를 채워주기를 바랐나 봐요. 아버지랑 더 오래 살아서 그런지 아버지에게 바라는 게 더 많았어요.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아버지랑 산에도 가고 야구도 하고 같이 목욕탕 가서 서로 등도 밀어주고 나오는 길에 시원한 바나나 우유도 한 잔씩 하고, 제가 아들이라서 그런진 몰라도 아버지와 함께하는 무언가, 공유하는 무언가에 대해서 더 많이 꿈꿨던 것 같아요.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그마저도 못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내가 공부라도 잘하면 아버지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자랑스럽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혹시나 아버지가 주실 관심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했죠.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했어요. 제가 공부까지 못하면 너 같은 자식은 쓸모없어라면서 정말 저를 어디로 보내버리시진 않을까? 지금보다 더 저를 미워하시진 않을까? 그런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했어요. 사랑받기 위해, 미움받지 않기 위해. 사실 거기서 울고 있던 건 그 길을 건너 등교할 수밖에 없는 제 처지가 너무 안타까워서이기도 했어요. 사실 우리 집에서 좀 더 걸어가서 버스를 탈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주시는 돈으로 제 한 달 생활비를 해야 하거든요. 매일 등교할 때 타고 다닐 버스비를 계산해 보면 생활비가 부족해서 걸어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럼 아버지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버스비를 달라고 해볼 순 없는 거니? 아니면 어머니라도. 아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생활하는 거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지금 생활비 주시는 것도 고정적인 게 아니라 그냥 가끔 집에 들리실 때 주시는 거라.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생 때 아버지랑 이혼하셔서 그 뒤로 뵌 적이 없어요. 아저씨는 아주 심각하게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잠시 고민에 잠기는 듯 했어요. 한참 골똘히 생각하시더니 한참 만에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내가 집에서 출발하면 마침 그 도로 주변을 지나게 되는데 혹시 괜찮으면 그 근처에서 만나서 아침에는 학교까지 차로 태워주면 어떨까네? 아침에 차로 학교까지요? 수험생이 매일 아침 걸어갈 만한 거리도 아니고 그 도로는 원래도 차가 쌩쌩 다니는 곳인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잖니? 언제 또 위험한 상황이 놓일지 모르고 오후에는 내가 시간이 없지만 아침이라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학교까지 충분히 데려다 줄 수 있단다. 마침 나도 그 근처에 가야 할 곳이 있으니 부담 갖지 않아도 괜찮아. 그래도 아침마다 저 때문에 나도 좀 더 부지런해지고 좋지. 아침에 부지런해서 손해보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까지 1년 정도밖에 안 남았고 그나마도 방학 되면 며칠 되지도 않으니 괜찮다. 데려다 주는 건 괜찮으니까. 그런 부담은 생각하지 말고 학생이 편한 쪽으로 해. 처음 만난 분에게 선뜻 이런 친절을 얻을 줄은 몰랐어요. 잠깐 고민이 되기는 했지만 아침마다 3040분을 걸어갈 거리를 차로 갈 수 있다니 놓치기에는 아쉬운 기회였죠. 부족한 아침잠을 조금이라도 더 잘 수도 있고요. 게다가 앞으로 수험 생활하면서 아침에 차로 통학할 수 있다면 체력도 아낄 수 있을 텐데
물론 저를 위해서는 데려다 주시기만 한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큰 도움을 덥석 받아도 될지 그것도 고민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이렇게 좋은 기회는 놓치기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아저씨에게 아침 등교 때 태워주시기를 부탁드렸어요. 잘 생각했어. 차가 좋은 건 아니라서 승차감이 약간 불편하긴 하겠지만 춥고 위험한데 걸어 다니는 것보다는 나을 거야. 그럼 내일 아침에 보자. 아저씨는 밥값도 내주시고 아침에 몇 시에 어디서 만날지를 이야기하신 다음 인사를 하고 갈 길을 가셨어요. 저는 학교를 향했고 아침에 말없이 늦게 와서 선생님께 혼이 좀 나기는 했지만 사고가 날 뻔해서 천천히 왔다고 하니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평소에 워낙 지각 한 번, 결석 한 번 없이 성실하게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한 번 봐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은 수업하는 내내 어딘가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동안 혼자 담아뒀던 스트레스를 눈물로 폭발시켜서 그랬을 수도 있고, 답답했던 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털어놨어서 그랬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내일부터는 그 험한 길을 지나지 않고 자동차를 타고 등교할 수 있어서 그랬을지도요. 덕분에 그날은 온종일 기분도 좋고 평소보다 공부도 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수업을 마친 후 그날은 슈퍼에 가서 제일 저렴한 초콜릿 한 봉지를 샀어요. 더 좋은 걸 사드리고 싶었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기에 이 정도로 만족해야 했죠. 그날 밤 자려고 누웠는데 내일은 차를 타고 등교한다고 생각하니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들뜬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눈을 떴어요. 천천히 학교 갈 준비를 하고 봉투에서 초콜릿을 챙겨 주머니에 넣었죠. 이렇게 여유 있게 등교해 본 건 중학교 졸업 이후 처음이었어요. 아침에 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부모님이 학교에 데려다 주거나 학교 근처에 사는 친구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등교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저에게도 이런 여유 있는 아침이 생기다니 행복했죠. 약속된 시간에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갔더니 한 대의 오래된 자동차가 서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니 아저씨가 손을 흔들어 보이더라고요. 저도 어제와는 다르게 밝고 우렁찬 목소리로 인사를 드렸어요. 아저씨는 어제는 그렇게 울더니 오늘은 씩씩하다며 웃으셨고요. 그날부터 저는 학기 중에는 아저씨의 차를 타고 등교했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는 15분 정도의 시간 동안 학교 생활이나 요즘 관심 있는 것, 공부는 어떤지,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인지 등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매일 제가 챙긴 초콜릿도 같이 나눠 먹었어요. 저는 아침마다 아저씨랑 나누어 먹을 초콜릿을 챙겨서 차에 타고 초콜릿이 떨어지면 또 슈퍼에 가서 샀어요. 그런 게 하루 이틀, 일주, 이주, 한 달. 시간은 착실하게 흘러갔어요. 그 사이 저와 아저씨는 진짜 아버지와 아들처럼 친해졌어요. 서로 고민인 부분들은 마음껏 이야기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알려주고, 힘든 일은 함께 이야기하며 해결책을 찾아 나갔어요. 아저씨는 제 수험 생활이나 대학 전공 등에 대해서도 잘 상담해 주셨어요. 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마음을 다해 들으시고, 최대한 많은 도움을 주려고 애쓰셨죠. 가끔은 학교에서 먹으라며 과자나 빵을 사다 주기도 하셨고, 저녁에도 시간이 있으실 때는 야자하는 제게 밥을 사주러 오기도 하셨죠. 아저씨 덕분에 저는 부모님이 있으면, 아버지랑 함께하면 이런 기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빈자리를 채워주신 거죠. 살면서 절대로 가져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아버지와의 추억이 아저씨 덕분에 생겨나고 있었어요. 그렇게 방학 때를 제외하고
거의 매일 아저씨와 같이 등하교하며 시간이 지나던 어느 날이었어요. 드디어 오랫동안 준비한 수능날이 되었죠. 아저씨는 수능날에도 아침 일찍 저를 태우고 제가 배정받은 학교로 데려다 주셨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직접 도시락을 싸우셨더라고요. 그리고 딱히 합격하라며 엿이랑 찹쌀떡까지 챙겨오셨어요. 내가 요리한다고 했는데 맛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도 반찬은 가게에서 산 거니까 맛있을 거야. 국은 직접 끓였어. 나름 보온병에 담아오기는 했는데 보온병이 좀 오래된 거라 아직 기능을 할지. 그래도 차갑지 않을 거다. 오늘을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도 많이 했으니 잘할 거야. 평소에도 잘하니까. 괜히 긴장하지 말고 평소처럼 잘 보고 오렴. 넌 잘할 거야. 잘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침착하게, 알았지? 아저씨는 먹기 편하라고 주먹밥도 만들고 조금 모양이 이상한 계란말이에 평소 제가 좋아하는 반찬인 무말랭이와 장조림, 깻잎장아찌까지 싸주셨더라고요. 소화가 잘 되라고 소고기 무국에 따뜻한 캔커피까지 챙겨주셨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죠. 정작 저희 아버지는 어제 집에 들어오셨을 때도 제가 수능을 보러 간다는 사실조차 모르셨는데 아저씨가 챙겨주신 것을 보니 든든하더라고요. 그래, 나에게도 이렇게 나를 생각해주고 챙겨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시험도 잘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신감이 막 샘솟았어요. 그리고 저는 손 한가득 도시락과 간식거리를 안고 추운 겨울이었지만 가슴만은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입실했습니다. 시험은 괜찮았어요. 아저씨 말대로 그동안 제게 남은 건 공부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매달렸으니까요. 그리고 아저씨 덕분에 수험 생활 내내 아침 시간을 조금 더 여유롭게 쓸 수도 있었고요. 1년의 제 수험 생활 동안 옆에서 묵묵하게 든든하게 응원하고 힘을 준 사람이 있었기에 공부에만 집중해서 준비할 수 있었으니 시험 내내 긴장되기보다 결과가 기대되는 기분이었어요. 시험이 끝나고 나오니 아저씨가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는 나오면서 아저씨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잘 봤다는 표시로 활짝 웃으며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려보았죠. 그런 제 얼굴을 보더니 잔뜩 긴장하고 있던 아저씨의 얼굴도 금세 풀어지며 활짝 웃으셨어요. 아저씨는 고생했다며 제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시험은 잘 봤는지 밥은 맛있게 먹었는지 물어봐 주셨어요. 저는 밥이 너무 맛있었다고, 그중에 국이 제일 맛있었다고 답했죠.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쑥스러운 듯 웃으시더라고요. 벌써 빠른 소리를 하는 거 보니 나중에 사회생활도 아주 잘하겠구나. 그날은 시험 보느라 고생했다며 삼겹살집에 가서 고기를 사주셨어요. 맛있는 고기를 배부르게 잔뜩 먹고 집으로 돌아왔죠. 수능을 보고도 학교는 며칠 더 가야 했어요. 그런데 수능 시험을 치른 지 이틀 정도 되었을 때쯤 아침에 늘 만나던 장소에 갔는데 아저씨가 계시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오늘은 좀 늦으시나 하는 생각을 하며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지 않으셨어요.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생기신 건가 생각했지만 그때 당시 저는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물어볼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아저씨는 그곳에 나오지 않으셨어요.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기신 건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결국 제가 겨울방학을 맞이하고 졸업식 날까지도 아저씨는 다시 만나뵐 수가 없었어요. 답답하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알 수도 없고 주변에 수소문을 해보려고 했지만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았어요. 아저씨랑 자주 갔던 국밥집에도 들러보았지만 역시 만날 수 없었고
아주머니께서도 아저씨를 못 본지 한참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같이 봤던 밥집들을 들리며 아저씨에 대해 여쭤보았지만 소식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졸업하고도 가끔 아저씨랑 만나기로 했던 그 장소를 나가보았지만 여전히 흔적도 찾을 수 없었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저는 대학 때문에 동네를 떠나야 했어요. 어려서부터 제가 살았던 환경이나 상황이 남들과는 조금 달라서 그런지 저는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자연스럽게 신문이나 뉴스를 많이 챙겨보게 되었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았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등 여러 방면에 늘 궁금증이 많았고 살펴보고 찾아보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는 과정도 좋아했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분야를 계속 탐구할 수 있을 만한 직업을 꿈꾸게 되더라고요. 아나운서가 되고 싶기도 했지만 합격이 워낙 어렵다고도 하고 또 제 외모가 방송에 송출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지도 않아서 포기했어요. 대신 제가 꿈꾸게 된 것은 기자였어요. 겨울 방학 내내 근처 공사장에서 막노동하며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마련했어요. 그래도 꽤 많은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기에 제가 아르바이트한 돈으로는 나머지 등록금과 기숙사 비용을 납부했어요. 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아르바이트는 계속했어요. 아버지는 한 번도 학교는 잘 다니냐, 등록금은 어떻게 됐냐 같은 질문도 하지 않으셨고 저도 기숙사를 들어가면서 더 이상 아버지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도 대학 초반에는 혹시나 저에게 연락하시지 않을까 핸드폰 번호를 집에 남기고 오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제 환상이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며 절실히 깨닫게 되었죠. 그렇게 성인이 되면서 아버지와 제 관계는 완전히 끝이 났어요. 저도 더 이상 아버지를 찾지 않았고 아버지 역시 저에 대한 관심도 연락도 없었죠. 그래도 그동안 키워주신 은혜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서 한동안은 아버지 생신과 명절에 집에 선물을 보내고는 했어요.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지 않게 되었죠. 학교에 다니면서 계속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지만 학과 성적은 늘 상위권을 유지했어요.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학교에 다니기 힘들어지니까 더더욱 악물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게 돈을 버는 거란 생각으로 악으로 깡으로 버텼어요. 그리고 힘이 들 때마다 수험 생활 내내 제게 힘이 되어주셨던 아저씨를 떠올렸죠. 생판남이던 저를 그렇게까지 도와주셨던 그분을 떠올리며 어딘가에서 제 소식을 우연히 듣더라도 아, 내가 저런 아이를 도왔던 거구나. 잘했구나. 좋은 선택을 했었구나 하며 뿌듯해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매일 치열하고 열심히 살았고 아르바이트, 학교, 군대, 인턴, 언론고시 준비까지 취업하기 전까지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원하던 방송사에 취업하였을 때 전 꿈을 이뤄서 매우 기뻤어요. 하지만 취업해서도 치열한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신입 기자의 하루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거든요. 빠르한 업무 처리와 그제서야 해야 한다는 부담감. 어떻게든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면서 인맥 관리와 회사 생활까지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그나마 연차가 쌓이면서 업무에는 익숙해져 갔지만 그렇다고 일이 쉬워지지는 않았어요. 하루는 준비한 주제가 20대 청년들에 대한 거였어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고학력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20대 청년들이 이를 어떻게 대항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죠. 저 역시 대학 생활 내내 힘들게 일하며 공부하며 치열하게 지내왔기에 이 주제는 더더욱 특별했어요.
실제로 학교 공부, 공무원 등의 시험 준비를 위해 반지하, 고시원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 택배, 막노동, 야간 알바 등등 많으면 투잡, 쓰리잡까지 병행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청년들을 보니 제 어린 모습도 생각나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던 중 우연히 취재를 하러 갔던 한 노가다 현장에서 몇 친구들을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철수하려던 중이었어요.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한 친구가 실수로 지갑을 떨어뜨렸더라고요. 얼마나 오래 사용했는지, 명품도 아니고 브랜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나 펜시점 같은 데서 사는 것 같은 지갑이었는데 심지어 모서리가 다 해지고 완전히 낡아 있었어요. 지갑 안을 열어봤더니 2,000원 정도가 들어 있었는데 돌려주기 위해서 신분증이 있나 찾아보았죠. 신분증을 꺼내며 사진이 한 장 톡같이 떨어졌어요. 주워서 사진을 들여다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 부부와 두 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사진 속 남자분이 굉장히 낯이 있거든요. 혹시 하는 마음에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생각하는 그분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현장으로 뛰어가 담당자분에게 신분증에서 본 이름을 이야기하며 그 학생을 찾았어요. 담당자분은 대신 전해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제가 꼭 직접 만나야 한다고 우겼죠. 그리고 잠시 뒤 학생이 멀리서 뛰어왔어요. 지갑을 건네주자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있었다며 너무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지갑에서 신분증을 찾으려고 잠시 봤는데 가족 사진이 있더라고요. 혹시 학생 가족인가요? 아, 네, 맞아요. 저희 부모님이랑 형이에요. 그럼 그 나이 있으신 남자분이 학생분 아버지이신가요? 네, 맞아요. 왜 그러세요? 저는 학생에게 제가 살던 동네와 고등학교를 이야기하며 혹시 아버지가 그곳과 연관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 집이 예전에 거기였는데 제가 어릴 때 아버지랑 같이 올라왔지만 더 어릴 때는 거기 살았었어요. 혹시 저희 아버지랑 아는 사이이신가요? 혹시 했던 마음은 이제 확신이 섰어요. 저는 학생에게 양해를 구해 제가 너무나 찾던 분인 것 같은데 혹시 아버님과 만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지를 물었어요. 학생은 잠시 고민하더니 우선 아버지에게 물어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명함을 주면서 예전에 아버지께 은혜를 입어서 그러니 꼭꼭 연락을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한 후 자리를 떠났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리며 명함을 보여줬더니 만나겠다고 하셨대요. 저희는 그렇게 며칠 후 만날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약속 당일 식당으로 들어가니 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만나 뵙고 싶던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그때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드신 모습이었지만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아저씨,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 아저씨의 손을 잡으며 외쳤습니다. 아저씨 역시 저를 보더니 눈가에 눈물이 살짝 고이며 허허, 여자시 많이도 컸구나 하고 웃으셨어요. 저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아저씨의 미소에 그만 저도 눈물이 고이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예약해둔 식당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저씨는 흐뭇한 미소로 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시더군요. 저 역시 이렇게 우연한 기회로 아저씨를 다시 만나게 된 게 믿기지 않아서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저씨, 그동안 제가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졸업하고 나서도 그때 아저씨 차를 탔던 곳에 종종 가서 아저씨를 기다리고는 했어요. 저희가 밥 먹었던 식당들을 돌아다니면서 아저씨 소식을 물었는데 어디에서도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시고요? 식사는 잘 하세요?
아이고, 이 녀석아, 숨 넘어가겠다. 천천히 물어봐. 죄송해요. 다시 만나 뵈니까 너무 신기하고 기쁘고 그동안 궁금했던 것도 많아서 나도 그렇다. 그때 너를 졸업 때까지 태워다 주지 못해 미안하다. 나한테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겨서 너랑 했던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구나. 아니에요. 수능 보고 나서는 어차피 학교 간 날은 며칠 되지도 않는걸요. 제가 수능 볼 때까지 아저씨가 매일 학교에 태워주셔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몰라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다는 인사도 충분히 하지 못했는데 언젠가 밥이라도 한 끼 사드리고 싶은 마음을 지금에서야 이룰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희는 그동안의 근황을 주고받으며 이제 성인이 되어 만나 술도 한 잔 기울였습니다. 아저씨는 제가 좋은 대학을 나와 유명 방송사의 기자로 일한다는 것을 듣자마자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항상 성실하고 똑똑해서 원하는 꿈을 이룰 줄 알았다고 이야기해 주셨죠. 이야기는 점차 무르익어 아저씨는 그때 왜 약속에 나오지 못했는지에 대해 어렵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정이라면 굳이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며 지금이라도 다시 만나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아저씨는 그때 혼자 약속 장소에서 기다렸을 저를 생각하면 제게도 이유를 말해줘야 한다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사실 나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 아마 지금 자랐으면 너보다 한 살 많은 형이었을 거야. 나도 전에는 내가 도로를 건너야 했던 그쪽 동네에 살았었어. 원래 꽤 괜찮던 사업가였지만 경제 위기로 쫄딱 망하고 그쪽으로 이사하게 됐지. 그나마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해서 공장을 다니며 고물차를 하나 사서 아침마다 아들을 태워줬었는데 하루는 차가 고장나서 데려다 줄 수가 없었단다. 아들은 하루인데 뭐 어떠냐며 괜찮다고 자기가 혼자 걸어가겠다고 하더구나. 그런데 지름길로 가겠다고 그 길로 갔을 줄은 몰랐단다. 마침 시내에 갈 일이 있던 아내는 아침에 자기도 같이 가겠다며 따라 나섰어. 그리고 아침에 졸음운전을 하던 트럭에 깔려 아내는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하고 아들은 병원에 실려갔지만 깨어나지 못했지.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계속해서 입원해 있었고 나는 매일 아들을 만나러 병원에 갔었어. 세상 모든 게 다 미웠고 마음이 삐뚤어지고 나니 모든 게 다 싫어지더구나. 하필 그날 고장났던 차를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차를 팔아버려야겠다고 생각했어. 어차피 아들 병원비를 대느라 돈이 필요했던 상황이라 처분하려고 했지. 그리고 그날도 아들을 생각하며 그 길을 걷고 있던 건데 마침 울고 있던 너를 발견한 거야. 아저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소주를 들이켰어요. 차에 치일 뻔해서 울고 있었다는 내 모습을 보니 우리 아들이 생각나더구나. 병원에 누워있던 그 아이를 생각하며 너에게도 같은 일이 또 일어날까봐 나 역시도 내 이야기를 듣고 아주 무서웠어. 어쩌면 이건 내가 지키지 못한 아들 대신 한 아이를 살릴 기회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 너에게 아침마다 학교에 데려다 주겠다고 한 거야. 사고 이후 우리 둘째마저 잘못될까봐 급하게 우리 집은 도로 반대편으로 이사해서 너를 태워 학교까지 가는 길은 거리가 좀 있었지만 어쩌겠니? 우리 아들과 같은 사고가 또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아들과 비슷한 또래라서 그런지 같은 학교여서 더 그랬는지 너를 보며 우리 아들 생각이 참 많이 났단다. 우리 아들이 지금 사고로 누워있지 않았다면 이렇게 매일 학교를 데려다 줬었겠지. 이렇게 같이 밥을 먹었겠지. 수능 시험 잘 보라며 데려다 줄게. 야자 끝나고 밤길이 춥다며 데리러 가기도 했겠지.
사실 나는 너와 함께하며 아들과 함께하는 기분을 느꼈단다. 그때 나는 매일 아침 너를 학교로 데려다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을 데려다 줬던 거야. 그리고 내가 수능을 보고 며칠 후 쭉 혼수 상태였던 아들은 세상을 떠났어. 내가 기다리고 있을 걸 알았지만 아들을 떠나보내고 장례를 치르고 뒷마무리를 하느라 차마 나갈 수 없었단다. 그래도 사정을 이야기해야 했는데 내가 마냥 기다렸을 걸 생각하니 후회가 참 많이 됐었어. 하지만 그때 나에게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단다. 정말 미안하다. 그 후로 그 도로도 그 동네에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서 나는 동네를 떠났어. 마침 예전에 알던 친구가 서울에서 일자리를 소개해줘서 서울로 오게 됐지. 그동안 내 소식을 묻고 다녔다고 하니 너한테 정말 미안하구나. 저는 아저씨에게 그런 사연이 있을 줄 전혀 몰랐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유 없이 약속을 깨실 분은 아니라서 무슨 일이 있으시겠거니 생각은 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운 사연이 있으셨더라고요.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아저씨에게 저는 몇 번이나 괜찮다고 이야기하며 그동안 제가 받았던 것들을 은혜 갚고 싶은 마음에 찾았던 거지. 아저씨를 미워하거나 실망해서가 아니었다고.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었다고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리고 술을 드셔서 제가 대리를 불러 집 앞까지 바래다 드렸는데 정말 비탈진 산동네의 허름한 집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둘째 아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힘들게 일하시며 뒷바라지 하시고 아들 역시 그런 아버지를 보며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 위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을 알고 나니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하게 됐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지금 상황에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저에게 연락했던 아이의 번호로 전화해 만나자는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아저씨가 저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었듯 저 역시 아이에게 제안했죠. 지금 대학교 3학년이라고요? 아버지께서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해 하셨는지 몰라요. 아니에요. 어머니랑 형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저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아버지는 낮에는 창고 일을 하시고 밤에는 대리기사를 하셨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드시면서 아등바등. 그런 아버지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 대학 명문대 다닌다고 더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죄송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이제 졸업까지 얼마 안 남았죠? 사실 저는 아저씨, 그러니까 학생 아버지에게 정말 큰 도움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 아저씨에게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은혜를 돌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이에게 예전에 아버지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매일 아침 저를 학교에 태워주시고 그동안 간식이나 밥도 챙겨주시고 수능 시험날 도시락을 싸주셨던 이야기도 했어요. 학생은 아버지가 그냥 아침 일찍 나가시는구나 정도만 생각했었다고 해요. 아마 형이 많이 생각나서 더 그렇게 해준 것 같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학생에게 그때 감사함을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게 대학 등록금을 내주겠다고 했어요. 어차피 대학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고 제가 대학에 갈 수 있었던 건 오로지 아저씨 덕분이니 어떻게든 갚아드리고 싶다고 했죠. 학생은 몇 번이나 아버지께서 해주신 일에 대해 자기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하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아저씨도 같이 고생하고 계시니 이 방법이 아저씨를 돕는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학생에게 설득했죠.
그리고 정 부담스럽다면 나중에 좋은 일자리를 얻어 조금씩 갚아 나가라고요. 결국 한참을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학생은 나중에 꼭 갚겠다며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집으로 돌아가 이야기했는지 아저씨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정말 고맙다고. 자기가 이 은혜는 어떻게든 갚겠다고 하시길래 이건 제가 받은 걸 돌려드리는 거라고. 아무것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후 저는 한 아이의 든든한 후원자로 지내고 있어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주고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진로에 대한 상담이나 취업 준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아저씨랑도 자주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저씨는 여전히 참 좋은 분이었고 따뜻한 마음으로 절 챙겨주세요. 시간이 날 때마다 밥 먹었냐, 감기 조심해라, 날이 춥다, 덥다, 오늘은 비가 온다더라, 우산 챙겨라 등등 저를 따뜻하게 챙겨주시죠. 아저씨는 든든한 제 보호자의 역할을 해주시고 저는 학생에게 든든한 후원자의 역할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취재해서 이 아이의 지갑을 주었던 게 제게는 너무 큰 행운인 것 같아요. 늘 아저씨에 대한 소식이 궁금했고 제가 받았던 감사함을 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의 무게가 있었는데 마침내 그럴 기회를 얻게 되었으니까요. 너무 소중했던 인연이 그대로 끊어지나 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에 매우 감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참을 지난 후에 다시 찾게 된 소중한 인연인 만큼 이번만큼은 더 오래 함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 역시 앞으로도 훌륭한 기자가 되기 위해 갈 길이 멀고 학생 역시도 앞으로 졸업도 취업도 많은 목표가 남았어요. 그리고 이런 저희 두 사람을 응원해주는 아저씨까지 저희 세 사람이 앞으로도 서로 돕고 사랑하며 잘 지낼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